아직 완전히 보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우선 여기 별을 보면은 콘라드 볼프예요. 콘라드 볼프의 별은 최초로 동독 영화에서 최초로 아우슈비츠의 역사적 이미지를 다루고 있는 영화다. 멜로드라마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영화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그 역사적 이미지를 읽게 준다는 의미에서 영화적인 팔람세스트라고 얘기를 했고, 양피디스플스기라는 의미죠. 어떤 이중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했고, 미디어의 기억이다. 나치즘과 홀로코스트에 대한 미디어의 기억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별은 그 앞부분에 우리가 잠깐 본 것처럼, 물론 뒷부분에도 오프닝 시퀀스는 뒤에도 역시 나타납니다만은 그 나타나고 있는 우리 중심의 그 부분이죠. 이별. 또 독일의 그런 하사, 주인공으로 나타나는 독일의 하사가 자기가 그 강제 수용소에 포로로 잡혀온 그리스 유대인이 그 한 젊은 여성와 연정의 관계에서 그 여성을 구해주고 싶지만 구해지 못하고 끌려 그 상부의 명령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런 열차를 향해서 밤에 강제 이별이죠. 뛰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첫 번째로 마지막 부분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시작 시퀀스는 강제 이송 장면,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죠. 그래서 알런 레이 밤과 안개에서도 이게 나타나고 있는 영화라고 얘기를 했고, 물론 알런 레이 밤과 안개가 먼저 나타나고 그것을 코널 볼프가 차용한 영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런의 영화는 익명의 희생자를 보여주다 보면서 코널 볼프의 영화는 멜로드라마의 형식으로 하여금 유대인 받게 된 도덕적 의미를 느끼게 하고 있는 그런 영화다 이렇게 했었죠. 이 유명한 열차, 유대인들이 열차에 의해서 밤에 강제로 끌려가고 하는 장면, 굉장히 유명한 장면입니다. 홀로코스트 영화에서 굉장히 많이 인용되고 있는 장면인데, 이것은 독일계 유대인, 그 자신도 역시 네덜란드의 베스트볼록이라고 하는 임시 수용소에 잡혀온 독일계 유대인인 루돌프 블레슬라우가 그것의 소장 명령으로 촬영한 역사적 다큐멘터리. 그 독일계 유대인 영화 감독이 같은 동족인 유대인이 끌려가고 있는 장면을 역사적 다큐멘터리 형식 기록으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것 하나의 역사적 아이디어입니다. 물론 여기 나오는 그 영화를 찍었던 독일계 유대인 루돌프 블레슬라우 자신도 자기 동족이 그 열차에 타서 이끌려 가서 죽음을 당하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죠. 단지 다른 곳에 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주하는 그런 것으로만 듣고 역사적인 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남긴 곳으로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 이 당시에는 별이 3년된 시기가 1959년인데요. 여기는 안나 프랭크 일기 단편영화 동독 감독의 요한이 될 테니까 이런 것이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런 것이 서울에서 일반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것도 콘라드 볼프의 별에 나타나고 있는 유대인 강제 수용소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와도 상당히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세계에 나오는 이 영화의 주인공 나치군의 하사가 발트라고 하는 그런 주인공이 나오죠. 그래서 불가리아 주동한 독일군의 알레고리 인물이고, 여기 나온 1943년 독일에 점령당한 불가리아 어느 조그만 마을에서 자동차 공간의 민간인 작업을 감독하고 있는 인물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은 이전에 화가였어요. 화가였던 자신이 마을 사람들과 주변 지역을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리는 장면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그래서 그의 상가는 이 발트라고 하는 독일군 가사가는 렘브란트라고 하는 그런 조롱조로 그렇게 부르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요. 이 하사관의 주인공인 쿠르트는
이 발트 화사가 있는 주인공 화상이 그리는 그런 초상화가 되어주는 그런 모델의 역할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전쟁 1943년 시기 전쟁 시기였죠. 전쟁 시기였는데 발트는 전쟁에서 멀리 떨어진 것처럼 자기 그런 그 취미 생활에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치가 유발한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이 영화의 감독인 콘라드 볼프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죠. 왜냐하면 자기 주인공이 전쟁에 상당히 무관한 것처럼 그렇게 그 시선을 돌리도록 하는 그런 것으로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유대인들이 이 마을에 강제로 침입해 옵니다. 아우슈비츠로 이송할 수 있도록 이들을 이 마을의 학교를 개조한 임시 수용소에서 이제 가두기 위해서 그리고 가두기 위해서 이렇게 데리고 오죠. 유대인들이 얼굴을 롱테이크로 천천히 카메라가 훑어가고 있는데 이 장면은 부분적이지만 수용자를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는 다큐멘터리 성격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조망을 통해서 유대인 여자 룻이라고 하는 젊은 여자가 있는데 룻이 발트에게 분만적인 여자를 도와달라고 이 젊은 여자 그 주인공인 독일인 하사관 발트와 이렇게 이제 러브 스토리를 이어가게 한 극중에서 러브 스토리는 이 룻이 갑자기 수용소에서 이 독일군 하사한테 요청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수용소에 있었던 여자가 분만 중인데 도움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발트는 거절하게 됩니다. 거절하니까 룻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 그리스 여자가 그를 아주 경멸적으로 독일인들은 모두 늑대다 이렇게 이제 외치고 아주 비난합니다. 조금의 발트는 의사를 하지만은 발트는 제일 처음에는 거절하지만은 의사를 데리고 와서 그 여자를 돌아보게 해주죠. 그래서 이 발트의 별에 나타나는 첫 번째 시퀀스와 마지막 시퀀스에서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시퀀스와 마지막 시퀀스뿐만 아니라 이 시퀀스에서 역시 그 홀로코스트의 에로 지박되고 있는 유럽의 그 기억 문화의 충의를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1990년 이후로 독일 통일과 동유럽 사회주의 몰락이라는 층에서 보면 별은 이 영화가 나타낸 별은 미래의 기억 문화의 퇴적물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 기능으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임시 수용소의 유대인 여자와 사내아이를 출산했을 때 여자가 사내아이를 출산했을 때 아이의 분만을 바라보고 루시의 얼굴이 크로즈업 되는데 이 장면은 이어지는 자연의 여러 가지 풍경, 물결이 막 흘러가는 물이 흘러가는 그런 것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른바 자유로움이죠. 자유로움에서 하는 유토피아 장면과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흘러가는 시냇물을 배경으로 한 이 시퀀스는 루시 나오미의 도움을 받아 자유를 얻는 구약 성경 룻기의 형식을 수용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여성의 이름이 룻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그 여성 있죠. 그 룻과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식을 수용한 것에서 룻기와 상호 매체성의 연관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퀀스는 볼프의 에독스가 성경이라고 하는 점, 그 영화에서 주도적으로 보이는 폭력성이 배제된 유토피아를 추고 있다는 점, 이런 것과도 구약 성경의 룻기와 상호 매체적인 텍스트와 영화의 상호 매체적인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경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 박해라는 이 영화의 주제를 보았더니 눈에 띄고 있는 발트가 끊임없이 배회한다는 겁니다. 배회한다는 장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정치에서 혼란을 해서 주체의 불안전성과 비결정성의 비유로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러 산에 올라가는 것, 룻이 도움을 수용한 날 저녁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을을 배회하는 것, 유대인 임시 수용소 정문으로 왕래하는 것, 불거래에 인해 그 다음에 바이페코를 만나러 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기차를 쫓아가는 것 등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배회하는 이러한 주인공 발트의 그러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사학적 의미에서 이 아이러니를 해석할 수 있는 배회자, 우리 이것도 이제 멜랑콜리 영화인데요. 멜랑콜리의 그런 작품에서
주인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제 배회자로서 이리 없이 정치 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배회자 또는 산책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멜랑콜리 영화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배회자는 우울증 환자인 멜랑콜리의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우리가 의학적으로 우울증 환자들은 자꾸 배회를 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정치 없이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제자리가 오고 제자리 왔다 갔다 자꾸 이렇게 한 자리에 앉지 못하고 자꾸 배회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문학에서도 이것이 많이 나타나고 이걸 우리가 문학을 수사학적으로 다룬다 그러면 이런 배회자는 수사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런 배회자는 아이러니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아이러니로 무장된 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베를에서 가장 중요한 서사를 이루고 있는 불가리아 공산주의 계열에 관한 얘기는 루시 구원에 관한 서사고지적으로 중요한 서사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유금 문제가 이 영화의 전반 암시보다는 명시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부유금 문제는 불가리아의 역사의 층에서 부정적 요소로 작동을 합니다.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영화가 지니고 있는 부정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역사의 아이러니라기보다는 나치즘이 과거를 극복하는 데 있어 의도적으로 시도된 그러한 잘못된 수용성 또는 수행성의 오류, 부역이라고 하는 문제를 얘기합니다. 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행성의 오류는 과거의 아이러니나 패러디로 접근하고 있는 패스티시와는 대립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다. 벨에서 이 수행성의 오류는 늦음의 모티브뿐만 아니라 헛된 구조라고 하는 모티브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뭔가 자기가 어떤 수행적, 어떤 행위적인 그런 플롯 내는 모티브를 이렇게 유발시켜서 행위를 하긴 하는데 그 한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수행성의 오류인데 이것이 늦음으로 나타나는 늦음. 자기가 하기를 하지만 그 시간에 알맞게 가지 못하고 늦게 도착하는 이런 늦음의 모티브. 그다음 구조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이미 구조의 시기를 놓쳐버 늦음의 모티브와 연관돼서 구조의 시기를 늦춰버리는 헛된 구조. 독일을 얘기하면 그 Vergebliche 이런 토포스와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의약품의 에피소드는 이에 대한 예의입니다. 이 영화에서 비교적 서사 구조의 주변배를 이루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비교적 자주 언급되고 있는 이 에피소드는 헛된 구조의 토포스를 이루고 있습니다. 의약품의 에피소드는 발트가 관리하고 있는 자동차 공장이 도둑이 되는 시퀀스에서 시작하고 있고 이 시퀀스에서 불가리아 공산주의 계열을 지원하고 있는 불가리아인 바이페코의 자동차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는 숲속에서 부상한 게릴라들을 치료할 약을 구하기 위해 발트에게 접근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룩과 발트의 사랑의 관계를 눈치채고 있는 페코는 이를 이용하여 발트에게 임시 수용소의 유대인을 위한 의약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의 사환인 블라쇼에게 의약품 상자를 몰래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약품 상자를 가져간 블라쇼가 불가리아 경찰에 잡히면서 발트의 유대인을 구하기 위한 의약품 전달은 아까 얘기했던 늦음의 모티브와 헛된 구조의 토포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수용소에 가서 또한 수용소에 가서 룻을 도피시키려고 수용소에 가는데 유대인 임시소에 갔는데 발트가 하지만 이미 룻이 끌려간 이후에 간 것, 이 역시 늦음의 모티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트는 룻을 설득시켜 아우슈비츠를 끌려가지 않도록 팩트와 함께 도주 계획을 세우지만 이미 늦은 버린 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발트가 룻을 귀하기 위해서 정거장에 갔죠. 정거장에 갔지만 역시 강제 이송 열차는 이미 출발하고 난 이후로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것도 이러한 얘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룻은 자기 희생의 사랑으로 주인공 발트를 변화시키며 그로 하여금 유대인을 도와줘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와 파심을 비판해야 한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 부분을 잠깐 할게요. 이 부분이 지금
예, 요건 아까 내가 자연의 그 풍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 요거는 이제 아까 얘기하는 공산주의 게릴라들과 연락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 발토의 주인공입니다. 발토의 주인공. 주인공이 아까 팩트와의 만나는 그런 것을 보이죠. 요거는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아까 그 그림을 그리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했죠. 이건 자기 친구가 모델로서 이렇게 대신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경우입니다. 예, 여기 이제 제대로 된 건데요. 조금씩 스킵해서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불가리아에서 독일의 그 주둔지 사이에서 주인공 발트의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대인 수용소에서 그 수용자인 유대인들이 자들끼리 자기 상황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는 그런 이 여자가 이 부분입니다. 아까 그 자인하고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다 그랬죠. 이 부분이 주인공인 룻가 자기가 동경하고 있는 그런 자유로운 세계와의 그런 연관성을 보는 유토피아적인 그런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건데, 수용소에 잡혀있던 룻이 자기 도움으로 이제 다른 여자가 아이를 출산하게 돼서 거기에 대한 그런 어떤 뭐 동경이라고 할까요? 환상을 같이 그리고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룻이 여기죠. 발트가 룻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까 이건 또 다른 그 팩토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 자기 불가리아의 나치에 저항하는 그런 불가리아의 게릴라 부대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주인공인 이 발트와 접촉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나타나 있고요. 여기는 이제 그 불가리아 경찰과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렇게 상당히 갈등적으로 자기 친구죠. 자기 친구와의 그런 그것의 구조에 대한 갈등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고, 요거는 룻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이미 늦은 아까 구조, 헛된 구조, 늦은 모티브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제 출발한 것을 알게 된 발트가 그 룻을 구조하기 위해서 음향할 것 같아도 괜찮죠. 여기도 비가 오고 있는데 구조하기 위해서 같이 정거장으로 뛰어가는 장면입니다. 이 앞부분 잠깐 같이 한번 보겠어요. 역시 이제 여기 앞에 부분에 나왔던 부분이죠. 제일 처음에 우리 앞부분에 봤었던 그의 이른바 강제 수용 부분. 앞에 이미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프레시 백이 아니고 포워드, 프레시 포워드라 그렇게 얘기했죠. 프레시 포워드로 얘기하고 있고, 이게 끌려가고 있는 그리스 유대인 룻이 이거는 이제 러브 스토리, 멜랑콜리적 부분입니다. 자기 구원자로서, 가능한 구원자로서 여겨졌던, 여기 나오는 발트가 구해주기를 바라자마는 늦은 모티브, 늦음의 모티브 또는 헛됨의 모티브, 이런 헛된 구조의 모티브로 해서 결국 구하지 못하고 놓쳐버리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고, 앞에 첫 번째 나타나는 장면과 마지막 장면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프레시 포워드 앞에 이미 나타났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어서 아마 노래가 나타날 건데 그 노래가 유명한 그 유대인들이 개토에서 불렀던 불탄다 에스 브렌트라고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네, 자기는 또 다른 길로까지 이렇게 지름길로 해서 그 열차에 접근하려고 하지만 결국 구하지 못하고 그래 끝나버리는 그런 장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에요. 이거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죠. 에스프렌트, 리더, 에스프렌트. 불탄다 형제, 불탄다라고 뭐죠? Die Hilfe liegt nur in euren Händen. 도움은 단지 그대들의 손에 달려있나니 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잠깐 볼까요? Die Hilfe liegt nur in euren Händen. Wenn das die Städteste euch ist teuer, dämmt die Keller, lässt das Feuer, lässt es mit eurer eigenen Brust, beweist das, ihr das kennt, steht nicht da, fast nicht, unser Städte brennt, es brennt, 불탄다. 네, 불타니까 이제 천둥도 치고 그러죠. 그런 것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런 것이 이 여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내가 마지막 부분을 다시 잠깐 같이 한번 보면요. 이중적 서사 구조 속에 하나는 유대인의 강제 이주라고 하는 커다란 주제죠. 별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적으로 유대인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상징 기호인데 하나는 이제 아까 얘기하는 이 영화의 주인공인 발트라는 주인공과 강제 수용소의 포로로 잡혀인 그리스 유대인 룻과의 러브 스토리가 하나는 이어지고 있고 하나는 유대인 이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구조 속에서 별의 마지막 시퀀스는 멜로드라마 형식 속에서 상승작용하면서 반파시즘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만남이 이어지면은 그는 멜로드라마 이거 이별이죠. 이별로 이어지는 그것도 강제적인 이별로 이어지는 그런 멜로드라마 형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발트는 룻을 만나기 위해서 떠나가는 강제 수용소 열차를 향해 달려가지만은 룻은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강제 수송 열차의 새 창슬에 얼굴을 내민 채 절규하면서 끌려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아까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헛된 구조의 토포스타이란 말이에요. 헛된 구조의 vergebliche Rettung 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늦음의 모티브와 연관되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멜로드라마 형식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마지막 시퀀스에서 멜로드라마 형식은 유대인의 게토에서 부른 유명한 노래인 불이 타오른다, 불탄다, 에스프렌트라고 하는 노래로 반파시즘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폴란드계 유대인 모르데카이 게비르티히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 1938년에 작사한 것으로서 유대인 게토에서 불린 노래로서 홀로코스트와 연관된 유대인 노래 중 가장 잘 알려진 노래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에스프렌트.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게 음이 안 나와요. 음도 들으면 굉장히 좋은데 에스프렌트는 유대인들이 그 게토에서 유대인들이 자기의 그 슬픔을 이런 노래로서 저항의 그런 의미를 담긴 슬픔의 노래를 이 노래에서 많이 만들어서 불렀어요. 그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에스프렌트 불탄다라는 노래예요. 이 노래가 이제 마지막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잘 알려진 노래에서 이 영화의 도입부의 노래는 모두 사연으로 이루어진 불이 타오른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소개된 것은 그 마지막 연입니다. 내가 잠깐 아까 독일어로 나온 거 잠깐 읽었는데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다음 같습니다. 불이 타오른다 형제 불이 타오른다 도움은 단지 그들의 손에 달려있나니 우리 도시가 그들에게 중요하다면 삽을 들고 불을 끌지니 그대들의 피로 불을 끌지니 그대들이 그것을 할 수 있음을 보일지니 노래 가사가 이런 노래예요. 거기에 서 있지 말게 그 일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될지니
우리들이 도시가 불탄다, 불이 타오른다, 불이 타오른다, 불이 타오른다 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이 막 타고 있는데 우리 도시가 파괴되고 있는 거죠. 파괴되고 있는데 그때에 가서 좀 그대로 방관하지 말고 우유부단하게 서 있지 말고 와서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불을 꺼달라 이런 얘기. 꺼달라는데 그것도 무슨 손으로 끄는 것도 의미도 있지만 그때의 피로 이 불을 꺼라라고 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저항적인 노래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죽음으로 그 맞서 싸우라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예. 불의 모티브로서 파시즘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불의 모티브를 통해서 파시즘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을 촉구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개토내려는 강경의 강렬한 파토스뿐만 아니라 가장된 감상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유대인인 이 영화 감독인 콘라드 볼프 자신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의 그 반파시즘과 맞물려서 작용하면서 유대인에 대한 비판 그 자체보다는 반파시즘의 색채가 강하게 드러난 영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 단락의 네 번째 부분으로서 예술적 지성의 구현과 사회주의 논쟁, 1960년대 중반의 금지 영화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동독영화에서 특이한 것은 영화가 많이 만들어졌지만은 동독 1960년대 중반에 많은 영화들이 금지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른바 금지 영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960년대 중반 65년하고 66년도에 이렇게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동독 영화에서의 금지 영화는 1950년 시작돼서 1980초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80초에는 백조의 섬, 인델 데 슈베네 같은 이런 1983년도 또는 막신 데사오가 만든 코미 수염, 슈나우처 1984년도 이런 데까지 동독의 금지 영화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 중에서 1960년대에 금지 영화가 많이 나타나는 그 중에서 금지 영화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1960년대 중반이다 이런 뜻이죠. 그 이전에는 간헐적으로 이렇게 좀 나타나지만 1960년대 중반에는 금지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예요.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은 1958년 비터백 이후에 비터펠드죠. 비터펠드에 의한 그 이후에 활성화된 자유 정책을 1983년 9월 22일에 개최된 제4차 전당대회에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1963년 9월 21일에 청소년 문화를 변호하려고 하기 위한 청년 커뮤니케를 동독에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청년 커뮤니케를 의결시키면서 청소년 교육과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1964년 10월에 소련 공산당 서기인 후르시초프가 퇴각하고 그 후임으로 브레즈네프가 등장하게 됩니다. 1964년에 동독은 아무래도 공산주의 국가로서 사회주의 국가로서 소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소련의 지도자가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후르시초프에서 여기는 브레즈네프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되면서 자유와 문화 정책에 다시 억압받는 기조로 이렇게 변화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폴란드나 체코 등 소련의 영향권 안에 있는 동유럽의 영화 및 문화 정책보다 훨씬 강한 것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금지 영화는 그 당시 검열 과정에서 동독 사회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부정적으로 평가되면서 상영이 허가되지 못하고 그런 점에서 이 시대를 반영하는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 만들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사회주의 국가는 영화 하나하나가 허가를 받아야 되죠. 영화의 내용 이런 전체가 보면서 허가를 받기 위한 그 과정에서 어떤 부분 삭제되기도 하고 어떤 것이 첨가되기도 하고 저자 감독의 의도와는 다르게 첨가되게 하는데 이거는 잘 만들었지만은 상영 자체가 거부된 것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금지 영화는 특히 1960년대 중반에 많이 축적되어 있는 현상은 그동안 지속된 문화의 자유화 경향이 단절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무엇보다 소련의 정치적인
급변 상황과 깊은 연관을 지니고 있다. 동독의 문화정책에서 자유와 경쟁은 1956년 2월 소련 공산당 20차 전당대회에서 스탈린의 뒤를 이은 후르초프의 탈스탈린 정책이 동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향은 1958년부터 비트펠드 노선 정책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며 베를린 장벽 건설 이후에도 1960년까지 중반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자유 경향은 서독으로의 시야가 확정된 것이라기보다는 동독의 내적 공간에 대한 예술적 조망으로 수립됩니다. 서독의 영향으로 이러한 어떤 자유화 경향, 이른바 문화적인 영역에서 자유화 경향이 이렇게 확대된 것이 아니고 독일 자체의 내부에서 영화 감독이라든지 특히 이제 우리가 동독 영화에서 보면 동독의 영화 감독들이 자기 의식 속에서 이러한 자유의 경향에 의해서 예술적으로 이렇게 좀 더 확대된 그런 것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 동독의 여러 가지 계획적인 제도를 다루는 공적인 공간과 개개인의 사적인 공간이 서로 교차되면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술적 지성의 구현을 위해 영화의 주제를 자유롭게 다루는 이러한 경향이 갑자기 중단된 것은 동독의 검열이 소홀히 다루어졌다기보다는 동독의 예술가들이 1964년 소련 공산당 서기가 갑작스럽게 교체되는 정치적 급변에 대해 국내적인 정치적 변화를 적절하게 평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와 경향에 대해서 영화 감독들이 자유와 경향의 그런 그 영향으로 자기의 그 생각, 동독의 엄격한 문화 정책을 조금 더 넓게 해석해서 이렇게 상당히 좀 어떻게 비판적인 그런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그 자기 동독에 크다란 영향을 미쳤던 소련의 정치 상황이 그렇게 급변되고 있는, 지도자가 바뀌니까 급변된 상황이죠. 이런 것까지는 다 계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금지 영화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1960년대 중반은 동독의 문화 정책에서 커다란 전환점을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1965년 12월 5일에서 8일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중앙위원회 11차 총회, 이른바 11차 총회, 굉장히 유명한 총회입니다. 이는 원래 1963년부터 기속된 계획과 지도의 새로운 경제체계의 두 번째 단계의 경제를 다루기 위해서 소집된 회의였는데, 이 영화에서 나중에 1971년도에 동독의 그런 주석이 당수가 되죠. 당서기가 된 에리히 호네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에리히 호네커는 상당히 오랫동안 동독의 그런 당서기로 이렇게 군림을 하게 됩니다. 즉 경제정책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전환시키기 위해 이데올로기와 문화에 대한 새로운 문제점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를린 건설 장벽의 책임자였던 호네커는, 이 사람이 이제 베를린 장벽을 건설하게 되었는데, 이 총회에서 특히 문화정책과 예술가에 대한 비판을 하게 됩니다. 특히 동독에서 청소년 범죄, 부도덕, 사회주의 등 회의주의 등 부정적 현상이 이제 사회 문제가 되었는데, 이에 대해 그런 영화, 호네커는 영화, TV 방송, 연극, 문학, 잡지 등 문화예술에서 나타나고 있는 니힐리즘, 왜 우리 사회가 특히 젊은이들이 니힐리즘에 빠지고 있는, 허무주의에 빠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이제 원인을 찾게 됩니다. 달리 말하면 이러한 비판은 영화 제작자들의 개방적 사고, 권력에 대한 예술가 문화의 비판적인 경향, 서독의 역량, 이런 것 때문에 동독의 젊은이들이 허무주의적인 생각이 빠졌다라고 이 호네커는 그 당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강하게 억압하는 정책을 이렇게 구사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영화뿐만 아니라 문학, 연극, 음악 등 문화예술계 전반에 대한 금지 조치가 굉장히 이루어지게 되고, 강금에 이르되고, 이른바 숙정작업이죠. 숙정작업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 제1차 통해에서 거론된 영화로는 우리가 지금 보게 될 쿠르트 메츠히 나는 토끼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포겔의 생각하지만 내가 울고 있잖아, 이런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 영화가 전반적으로 니힐리즘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나는 토끼다는 동독의 사법제도를 비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니힐리즘과 해외적인 태도가
내재되고 있는데 이러한 비판을 하게 된 촉매로 작용하게 됩니다. 특히 또한 이 영화가 이런 영화가 사회의 민주화, 세대 간의 갈등 표출, 그 다음에 개혁에 대한 요구,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토끼다. 독일어로 Das Kaninchen bin ich라고 하는 그런 영화예요. 이것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금지 영화의 대표적인 금지 영화로서 분류가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 영화는 서독이 붕괴하는 90년까지 동독에서 상영되지 못하게 됩니다. 나는 토끼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영어 제목은 The Rabbit is Me입니다. The Rabbit is Me. 나는 토끼다. 네, 앞부분 잠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독일어 하면 Das Kaninchen bin ich라고 되어 있고요. 예, 여기 이 영화의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의 여성이 이제 이게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우리가 나는 토끼다라고 하는 쿠르트 메치 감독의 영화입니다. 1960년대 금지 영화의 시발점이 된 영화이고요. 이른바 동독에서 새로운 사회주의 논쟁을 불러일으키게 대한 그 영화가 이 영화가 됩니다. 나는 토끼다. 이 나는 토끼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1965년에 제1차 총회에서 비판을 받은 그런 영화이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인 그 다음 정치국 중앙위원회 정치국 국원인 호르스 진더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토끼다는 영화를 이 영화는 토끼 영화, 그래서 카니넨 필름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면서 이 영화가 최초로 1960년대 최초의 그런 금지 영화로 이렇게 비판을 받은 영화예요. 그 중에서 이제 저 전체 회의에서 역시 이런 토끼 영화는 금지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상당히 비판을 받게는 영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 영화는 그 독일 통일 후 예술의 종말이 아니라 예술의 민주를 알리는데 많은 기여한 영화다. 근데 거꾸로 우리가 이제 서독의 층이나부터는 민주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면은 이 영화는 거꾸로 뭘 알리고 있습니까? 예술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그러한 영화로서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토끼 영화라고 하는 이 영화는 그 이후에 금지 영화를 상징하는 또는 지칭하는 알레고리의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동독의 그 이후에 또는 동독 그 당시나
그 이후에 아니 통일된 이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끼 영화, 카니는 필름에 토끼 영화라 그러면 이것은 예술의 동독 사회에서 억압된 동독 사회에서의 예술의 민주화를 알린 그런 영화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알리고리 개념으로 금지 영화를 알리고리 개념으로 지칭하고 있는 그런 용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지 영화는 상리되지 못한 채 저장실에 보관된 영화라고 하는 점에서 지하실 영화, 이런 영화들은 그 당시에 상영되지 못했고 1980년대 후반 아니면은 독일이 통일된 게 1990년대죠. 통일된 그 바로 직전에 독일의 그 베를린 영화제에서 2월달인가요? 1990년 2월달 베를린 영화에서 이러한 독일의 금지된 영화를 중심으로 상영한 그런 영화제였습니다. 영화를 상영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많은 내가 총 1965년과 66년에 12편이 금지됐다 그런 얘기했는데 그 많은 영화들이 그 영화제에서 상영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그 전까지는 상영되지 못한 지하실에 묶여 있는 영화라서 지하실 영화 또는 선반에 놓여 있는 영화라고 해서 선반 영화. 독일을 하면 켈러 필름에, 지하실 영화는 켈러 필름에, 그 다음에 선반 영화는 레갈 필름에, 토끼 영화는 카니는 필름에, 이런 용어로도 얘기를 한다. 금지 영화는 이러이러한 별명을 가지고 있다. 이 세 가지 정도로 불리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좀 구체적인 사항들은 여러분이 이제 조금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토끼 영화에 대해서 잠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동독 영화사에서 이적표류는 1960년대 중반에 중요한 금지 영화는 모두 12편으로 장르적으로 대부분 다 현실의 일상성을 비판한 현재 영화, 현실의 일상성을 비판한 현재 영화. 현재 영화는 게겐바르트 필름이라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영화라고 하는 그런 장르는 동독의 특이한 그런 영화적 장르입니다. 다른 영화에서는 이렇게 부르는 게 없는데 동독에서는 그렇게 현재 영화, 현재 일상성을 비판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영화들은 이미 1950년대 이후부터 형성된 것으로서 동독 사회의 규범적인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원칙에 충실하게 작업실에서 발생하는 일상생활의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영화들은 1960년대 초 이른바 일상성과 밀접한 연관성을 부각시킨 도착 문화, 이른바 앙쿠프스틸리타토와 유사하게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부각시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12편의 그런 영화들을 잠깐 보면은 이렇습니다. 나는 토끼다, 아까 얘기했던 이 영화. 나는 토끼다 이 영화에 프랑스 포겔의 생각하지만 내가 울부짖잖아. 1965년도 에곤 킨트의 아담, 내가 크게 되면 밴드 그로스비스트 리브 아담, 그 다음에 헤르만 쪼흐의 카를라라고 하는 영화, 그 다음에 게하르드 클라인의 베를린 모퉁이에서 베를린 움디 에케 1965년, 그 다음에 에곤 슐레겔의 비의 기사 리터 데스레게 1965년, 한스 요하임 한스 요하임 카스프로치그의 손더러, 그렇지 않으면 쏜다, 핸드오프 오더 이 슈세라고 하는 1965년도 영화, 퀸터 슈탄케의 봄은 좀 더 기다려야 한다, The Fleeting Block Sight 1965년도, 프랑크 바이어의 도로의 흔적, 슈퍼 데어 슈타인의 1966년도, 그 쿠르트 바르텔의 슈메트리랑 포일라인 슈메터링 1966년도, 랄프 키르스텔의 잃어버린 천사 데어 피어로그의 앵글 1966년도 영화, 그 다음에 유르겐 베츠의 1945년도생 야광 핀포드 피어치 1960년에 여기 12편의 영화입니다. 12편의 영화가 그 당시에 1965년 66년대 상영이 금지된 영화다. 그렇죠? 금지된 영화다 라고 하는 것. 이 금지된 영화 중에서 1960년대 중반 금지된 영화의 감독들의 공통점, 조금 전에 받은 감독들의 공통점은 1961년도 베를린 장벽의 건설을 동독에서 자유롭고 보다 솔직한 내적 담론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보았고, 이런 점에서 폐쇄된 동독을 보호된 담론의 공간으로 감지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금지 영화는 1963년 동독의 자유화 정책에 따른 계획 조치와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는 영화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지 영화, 아까 내가 한 12편의 금지 영화를 보여줬는데 이 금지 영화의 담론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국가 제도 및 사회 비판에 대한 내용에 따라서 몇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12개를. 첫째로는 나는 토끼다는 사법제도에 대한 계획을 암시하고, 사법제도, 동독의 사법제도가 변화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사법제도에 대한 개혁을 요구한 것이 나는 토끼다 영화고요. 둘째로는 베를린 모퉁이에서 생각하지만 내가 울부짖잖아 같은 것은 세대 간의 갈등을 화해로 이어가는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나치즘과의 차별성을 시도하는 영화. 그래서 그런 영화가 두 번째 영화가 되겠습니다. 베를린 장벽을 건설한 이후 이러한 4대 갈등의 주제를 이미 칼하인츠 야콥스의 동명 소설 영화한 랄프 키르스테인의 어느 여름의 소설 Beschreibung eines Sommers 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 유형으로서는 베를린 모퉁이에서 보면 좀 더 기다려야 한다는 새로운 와에서 보는 것처럼 새로운 경제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그런 영화 유형이 있고요. 네 번째로 카를라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이것은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을 가하고 있는 그런 영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앞의 범주와 부분적으로 중첩되지만은 생각하지 마. 내가 울부짖잖아. 카를라 베를린 모퉁이에서 1945년생 등 1963년 청년 커뮤니티에서 표현한 자유와 문화 정책을 드러나 보이고 있는 그러한 영화들이 이게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그 나는 토끼다 사법제도에 대한 비판 영화로서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나는 토끼다 이런 것은 이제 문학의 영화입니다. 만프레드 빌러의 소설 마리아 모르체 또는 나는 토끼다 이것을 이제 영화한 것이고요. 우리가 조금 전에 잠깐 보았 것처럼 나는 토끼다 1960년대 베를린에 사는 여주인공은 19세 마리아 모르책. 아까 그 여성이 나왔죠. 그 여성의 이름 마리아 모르책이라고 하는 여성에게 그하는 영화입니다. 나이는 19세예요. 제목에서 이미 이 영화의 서술 시각이 1인칭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토끼다니까 1인칭이죠.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바바리아 카페에서 급사를 이뤄가는 마리아를 보여줍니다. 아까 그 카페의 그 급사 여급으로 일하고 있는 주인공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녀와 동일시대는 1인칭 보이스오버는 자신의 세계를 스스로 관객에게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관점을 관객에게 계속 제시하고 있는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깐 볼까요? 예, 뭐 이하비 빅 아이디어, 슬라빅 스타디즈, 슬라브를 공부하고 뭐 하이스쿨에서는 내가 필요한 모든 알기를 원하는 것들 다 가르쳐줬고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자기 서술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1인칭 서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녀와 동일시대는 1인칭 보이스오버는 자신의 세계에서 관계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작업 시간이 언제고, 이게 자기 일하는 시간이 언제이고, 대략적인 자기 집의 위치가 어떻게 돼 있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신분으로서 슬라브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것이 자신의 꿈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인칭 보이스오버는 해설이 끝나는 부분에서 그녀는 관객을 응시하면서 플래시백으로 과거의 두 가지 에피소드로 관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요거 가지고 조금 보면은 여기 자기가 스스로 보이스오버를 통해서 스스로 전달하고 있는 이 부분이죠. 예, 관객에게 조금 전에 봤었죠. 어떤 그 마리아 모르책이라고 하는 그 여성의 자기가 일하고 있는 그 바바리아의 그곳에서 자기 자신의 이런 것을 소개를 하면서 1인칭 보이스오버로 소개를 하고 난 다음에 관객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관객을 응시하면서 에피소드로 이제 과거의 어떤 사건을 두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의 사법제도와 연관된 이 전체 영화가 사법제도의 비판인데 사법제도에 연관된 그런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쭉 자기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다시 현재로 다시 되돌아오지만은 과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두 가지 에피소드 하나는 자신의 오빠 디트라고 하는 오빠의 구속 사건에 대한 시퀀스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자신의 오빠가 국가를 선동했다는 이런 이유로 국가에 위협되는 위해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런 선동을 했다는 이유로 3년의 징역을 받습니다. 근데 자기 오빠가 국가에 위해되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선동을 했다는 것을 3년의 징역을 받는데요. 그런데 이 장면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동독의 재판 과정을 보여주면서 동독의 재판 과정이 비민주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레고리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마리아는 오빠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이
근데 잘못했다고 그렇게 재판을 3년의 징역형을 받는데 마리아 여동생인 마리아는 자기 오빠가 무엇이 잘못했는지 잘 몰라요. 이것이 앞으로 서사를 이어가는 지속적인 무지의 모티브로 작용합니다. 자기 오빠가 징역을 받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 왜 그렇게 3년을 받았는지 그 무지의 모티브가 상당히 중요한 영화의 모티브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영화의 서사 진행의 첫 번째 구성점을 보여주고 있고 이 구성점의 서사를 다른 방향으로 진행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6개월 전 체육교사 울리와의 러브 스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첫 번째 에피소드와 부분적으로 겹치면서 진행되고 있고 울리와 만나는 과정에서 마리아는 감옥에 있는 오빠 디테를 면회하는데 이때 디테는 자신이 3년이나 감형을 하기 위해 동생에게 자신을 고소한 검사 호페라는 검사와 자기에게 3년이라는 금고형의 판결을 내린 판사 파울 다이스를 만나보도록 권유합니다. 자기 여동생이 오빠를 면회를 갔어요. 면회를 가는데 그 형무소에 있던 그 오빠가 자기 여동생을 통해서 나한테 3년형을 이렇게 언도한 그 판사를 한번 만나봐라. 만나보라는 이유는 가서 나의 감형을 요청하라 라고 하는 이유에서 만나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여동생 마리아는 통역가나 여행사 직원이 되기 위해 슬라브어를 공부하려고 대학에 입학 원서를 이제 그 과정에서 대학을 들어가서 그 입학 원서를 보냈지만은 오빠 때문에 오빠가 형을 받았기 때문에 대학도 이렇게 잘 지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편지 통고를 받게 된 거예요. 입학허가가 되지 못했다는 것은 서사를 이어가는 내적 독백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에피소드는 모두 1인칭 해설자인 보이스 오버가 회상하는 시퀀스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 두 가지 에피소드 다음에 마리아는 다시 관객을 바라보면서 급사의 카페로 일하는 서사의 현재 시간으로 되돌아옵니다. 같이 잠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게 첫 번째 에피소드로 보면서 자기 오빠가 갇히고 있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게 약간 체육교사 울리와의 그런 러브 스토리가 잠깐 여기 소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리아가 그 판사와의 그 만남이 이어지게 되고요. 다시 이제 그 에피소드 과거 시제에서 다시 현재 시제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되돌아와서 여기 나오는 이제 판사죠. 자기 오빠에게 3년의 형을 언도한 그런 판사와의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건 오빠 요청으로 이렇게 이제 우연히 만나게 되는 이런 경우예요. 그래서 여기 다시 보면은 만나게 되는데 이 만나는 그 과정에서 시계 모티브가 이제 작동을 하게 되는데 이 영화에서는 5번은 시계 모티브가 나타납니다. 이 시계 모티브 상당히 중요한 서사적인 모티브로 작동하고 되죠. 시계 모티브 다되는데 하나에 보면 모두 마리아와 판사와의 관계를 암시하면서 1인칭 주제의 내면화된 그런 시간을 상징을 합니다. 그 이후 오빠의 사면을 위해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이 자기 오빠의 사면을 위해서 판사와 이 애정관계에 이제 돌입하게 되는 거예요. 애정관계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애정관계를 지속하는 마리아는 카페에서 척추병에 쓰러져 있는 판사의 휴가병 열정으로 이제 자기가 척추병을 갑자기 이제 질병으로 쓰러지게 되는데 자기와 그 이전에 쓰러지기 이전에 판사와의 애정관계가 있었던 이 판사가 이 여성을 자기 휴가용 별장으로 데려갑니다. 그곳에 두 사람은 주말에 정기적으로 만나게 되고요. 특히 이 별장 시퀀스에서 집안의 창가에 서 있는 마리아가 크로즈업 되면서 집 밖에 있는 판사가 마리아가 서 있는 창문으로 눈을 던지는 장면이 있는데 이 창문을 통해서 외부로 주체의 시선을 돌리는 이러한 소설 시각은 감독 쿠르트 메치히가 주인공이 가로막힌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기법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창문을 통해서 현실을 바라보고는 약화된 주관성을 드러내고 있는 이러한 서술 시각은 체육부에서 울려와 헤어질 때 판사 부인과 만나면서 서로 가벼운 논쟁을 할 때도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영화에서 두 번째 중요한 그러한 사법제도의 비판으로서 중요한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시퀀스가 이 그라운보우라고 하는 시퀀스입니다. 그라운보우. 다시 말해 독일의 사법체제의 해이적인 마리아가 더 불만을 품게 되는 계기가 된 이 사건은 이 영화가 금지당하게 되는 중요한 플롯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마리아가 다이시다크 판사와 함께 간 술집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어부 그란보우라 그란보는 어부 이름이에요. 어부 그란보는 호수에서 하사관의 익사체를 발견했다고 이제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게 되는데 이 소란으로 해서 그는 재판에 넘겨지고 징역 3년 개월의 집행유예라고 하는 그런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비교적 민주주의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이 재판 과정은 영화 도입부의 디터, 다시 말해 주인공이 마리아의 오빠죠. 디터의 스탈린적인 재판 과정과 대조적으로 서사적 자아인 마리아의 주관성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형량이 가벼운 이 판결과 비교해서 오빠의 형량, 이 술집에서 행패를 벌인 이 그라운보라고 하는 사람은 3개월, 자기 오빠가 말을 뭐가 했는 데에서 국가에 위해됐다고, 말을 잘못해서 국가에 아주 위해된 이러한 한 자기 오빠에 대해서 3년이라고 하는 형에 대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부당한 것을 느끼게 되죠. 그렇게 이것에서 자기의 연인관계에 있는 판사 다이시트와 언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언쟁에서 법이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마리아의 질문에 판사는 법은 항상 논쟁의 대상이지, 실정법과 자연법 사이에서 또는 법과 정의 사이에서는 항상 논쟁의 대상이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란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상대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이제 판사의 얘기가 이미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간단하게 정의 내릴 수가 없는 대상이다. 문화부의 영화관장 부서는 이 영화의 검열을 허가하기 위해서 법원에서 만나는 이 대화 장면은 수정돼야 한다 지휘하면서 상영을 허가하지만 또다시 영화 자체가 금지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전체적으로 사법제도에 대한 비판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영화예요. 그 여성 주인공도 형량을 받은 오빠, 3년의 형을 받은 부당하게 이른바 형을 받은 그 오빠에 대한 여동생이고, 이 여동생이 만나는 오빠의 보따로 만나고 있는 그런 것이 이제 판사인데, 아까 다이스트라 판사인데 그 판사와의 연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면서 이 마리아와 판사와의 그런 연인 러브 스토리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 동독의 사법제도에 대한 비판, 이런 것이 이 영화의 전체적인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동독의 그 당시 동독의 시각에서는 굉장히 못마땅한 것이죠. 못마땅한 것이어서 이제 이게 금지 영화의 그런 대상이 되는데, 금지 영화의 그런 시발점의 그런 영화로서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영화가 나는 토끼다라고 하는 그런 영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 위의 영화, 아까 내가 이제 12가지 편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기를 그렇게 바라요. 예, 자, 그래서 한 학기간 이 수업은 이것으로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학기간 독일 영화사의 가능성을 쭉 봤는데, 초창기 영화부터 동독 영화까지 쭉 봤는데 상당히 많은 영화들 우리가 봤었죠. 봤었고, 또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적극적인 그런 발표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봤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동독 영화를 이해하는, 동독 영화뿐만 아니라 독일 영화, 그다음에 독일 영화, 표현주 영화, 그 이전에 초창기 영화, 표현주 영화, 우리 나치 영화, 바이마르 공화국 영화, 뭐 동독 영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물론 더 계속 이어져서 뭐 뉴저먼 시네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그런 그 발표로서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뉴저먼 시네마, 그다음에 현대 영화, 또는 영저먼 시네마 이런 것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해 폭이 많이 넓혀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그런 참여, 그 다음에 출석, 이것을 감사를 하고,
한 학기간 여러분 수고를 많았어요. 예, 그럼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